일단은 수능 특강에 나온 현대시 작가는 35개야. 수능 완성에서 더 추가된 거야. 한 10개 정도 추가돼. 한 45편 정도. 고전 시간은 34편 정도. 한 10개 정도 추가돼. 그러면 한 45편 정도 되지. 현대소설은 18개. 여기에서 7편 더 추가돼. 그러면 약 한 25편 정도. 고전소설은 16개. 여기서 7편 더 추가돼. 그러면 한 23개 정도. 극수필 23개지. 거기서 한 7편 추가돼. 한 30편 정도. 그래서 한 160, 170, 80 정도 작품이 나왔다. 그건 싹 다 배워야 되겠지. 근데 우리 거의 본 것들이야. 봐봐. 현대시에서 일단은 앞에 목록 보면은 현대시 목록들도 많이 봤던 것들이지. 고재종 감나무 그늘아래 봤던 거잖아. 김수영 거 파박가에서 김용택 들고, 뭐 복숭아나무 곁으로, 가재미, 해, 겨울나무를 보며 뭐 이런 것들 다 봤던 거잖아. 백석 남신주의로 막 백석 항상 나오고, 신경림 남옥이나 목표군 송수건 이런 것도 같이 4페이지가. 자, 거기 보면은 이제 제일 진한 게 매우 높음이야. 확률 높은 거부터 실었거든. 그래가지고 오늘은 일단은 나갈 게 이제 앞에 나왔던 겨울나무를 보면은 강화문 겨울 불꽃나무, 그리고 이수익 밤의 소리, 이렇게 3개 나갈 거고, 고전 시가에서는 옆에 보면 박인호 선상탄 나오잖아. 선상탄 기억나? 배 위에서 저기 황제 원망하고 진시황 원망하고 그거 하고 사후가 이신이, 그 다음에 정과정 알지? 정과정 맨날 나왔잖아. 레님을 그리워오나 향각의 우려가요. 그거 3개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페이지 가보면은 이제 현대소설 한 편 실어놨는데 사수 이거 짧어. 이거는 그냥 숙제로 내줄 테니까 읽어와. 김칸치 여기 할 거야. 다음 주에 테스트도 볼 거고. 그 다음에 고전소설은 호질 들어가거든. 7페이지 호질, 그거가 확률 매우 높음이라서 그거 먼저 볼 거야. 호질은 내가 설명해 줄게. 그 다음에 8페이지에 가면 수호제기 이번에 넣을 건데, 수호제기 했지 않았냐? 수호제기 기억나? 정약용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뜻의 모르겠으면 설명해 줄게. 그래서 현대소설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건 그렇고, 수호제기랑 해가지고 현대시셋, 고전시셋, 고전소설 하나, 고전수필 하나, 이렇게 나가자. 됐지? 자, 그러면은 앞에서부터 한번 보자. 자, 페이지 9페이지 겨울나무를 보며부터 나가자. 자, 겨울나무를 보며, 야, 이것부터 그냥 외워야 된다. 싹 다 외워야 돼. 수능 때까지. 우리가 6월에 연계교재 6월에 이게 모의고사 하면 연계교재가 50% 연계량 50에서 70%니까 그냥 이 태풍들은 그냥 싹 다 배워. 나오면은 지문 볼 생각하지 말고. 화자는 거기 보면은 나지. 성자 따로 없어. 오백제야. 화자는 뭐를 바라보고 있어? 처음에는 여름나무를 바라보고 있고, 바라보는 대상은 여름나무인데 이거는 화자와 동일시하는 대상이지. 화자의 젊은 날과 동일시해. 그 다음에 겨울나무는 화자의 현재와 동일시하고 있지. 근데 화자는 이걸 어디서 바라보고 있어? 이 나무, 겨울나무들을 욕탕 안에서 바라보고 있잖아. 왜 욕실 안에서 바라보고 있어? 겨울나무들이 모든 걸 다 벗어버린 것처럼 나도 욕탕 안에서 모든 걸 벗은 채로 나무들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정서는 뭐야? 긍정적인 인식이지. 뭐에 대한? 나이 들어가는 겨울나무, 이제 중년, 마흔 가까운 나이라고 하지. 40살에 가까운 중년의 삶을 상징하는 겨울나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나타나는 게 이 시의 기본적인 내용이지. 이거 보면 21기 때는, 젊었을 때는 먼 수풀이 온통 산발을 하고 어지럽게 흔들어
갈피를 못 잡는 그리움에 살았다. 숨가쁜 나무여 사랑이여. 그래서 젊었을 때는 젊은 나무처럼 숨가쁘게 그리움에 살았는데 이제 마흔 가까운 손등이 앙상한 때는 나무들도 전부 겨울나무가 되어 잎사귀를 떨어내고 부끄럼 없이 시원하게 벗을 것을 벗어버렸다. 화자 자신도 벗어야 할 것을 벗어버린 거고 나무도 그런 거지. 동일시하고 있지. 비로소 나는 탕에 들어앉아 그것들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들며 기쁘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 의인화시켜가지고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나타내지. 긍정적인 기를 나타내는 거야. 뽀얀 노을 속의 한 경지로서 조금씩 확인할 따름이다. 그래서 요 시 기억해 두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1페이지 광화문 겨울 불꽃나무. 자, 화자는 표면에 나오지 않는데 광화문에서 이제 겨울에 불꽃나무를 바라보고 있느냐. 불꽃나무 하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이제 장식된 나무를 바라보는 거지. 청자 따로 없고 이미지 상황 묘사 해주시고, 바라보는 대상은 불꽃나무인데 불꽃나무에 대해서 처음에는 대단하다라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다가 인식 변화가 나타나지. 정서는 처음에는 감탄했다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인식을 가져. 이 불꽃나무가 자연이 교란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면서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 겨울 저물녘 광화문 내거리에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가로수들, 잎이 다 떨어진 가로수들이 일제히 불을 켠다. 나뭇가지에 수만 개의 꼬마장구들이 둘러붙어 있다. 불현듯이 불꽃나무 한 코 손뼉을 칠 뻔했다. 감탄할 뻔했다라는 거야. 순간적으로 아름다움을 느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때? 이거는 자연이 왜곡되어 있는 것을 외면한 채 감탄만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지. 어둠도 이젠 병균 같은 것일까? 어둠도 제거되어야 할 것인가? 라고 얘기하는 거지. 밤을 끄고 희망하게 낮을 켜놓은 권력들, 도시 문명을 권력이라고 표현했지. 내륙 한가운데 서 있는 해군 장군의 동상, 이순신 동상이 어디 있어? 광화문 앞쪽에 있지. 잠들지 못하고 문 닫은 세종문화회관도 눈 뜨고 있대. 이거는 뭐야?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엽록소를 버린 겨울나무들, 나뭇잎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다. 사실은 뭐 광합성을 못하고 있겠지, 나뭇잎이 없으니까. 근데 광화문은 광화문, 빛이 되는 문이지, 경복궁의 이제 정문이잖아. 뿌리로 내려가 있던 겨울나무들이 저녁마다 황급히 올라오고 광합성을 위해서 이제 뭐 올라온다라는 표현을 쓴 거지.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는 것이다.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도 어때? 교란되고 있는 거지. 광화문 겨울나무, 불꽃나무들, 다가오는 봄이 심상치 않다. 비정상적인 현대 문명에 대한 걱정이 나타나는 시지. 괜찮니? 다음 50페이지에 방울 소리. 자, 방울 소리는 이제 그 소의 방울을 사고 나서, 소 목에 걸려있던 방울을 사고 나서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그런 시이지. 화자는 나이고 성장은 따로 없지. 바라보는 대상은 방울인데, 방울을 통해 가지고 어때? 방울 소리를 느끼고, 소리가 실제로 나타나지 않지만 이거를 통해서 회상을 해가지고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그래서 정서는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과 그리움이지. 이게 주제의식이지.
청계천 칠가의 골동품 가게에서 난 오늘 황수목에 걸려있던 방울을 하나 샀다. 그 영롱한 소리에 방울을 딸랑거리던 소는 이미 죽었겠지만 이승의 짐승이 아니지만 나는 손을 몰고 여름 해질녘 하산하던 그날의 소년이네.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거지. 배고픈 저녁 연기 피어오르는 마을로 터덜터덜 걸어 내려왔다. 내 어린 시절은 가난했지만 어쨌거나 그 시절을 회상하는 거야. 장사치들의 흥정이 떠들썩한 문명의 골목, 지금 현재의 청계천 상황인 거지. 3년차가 우려되는 경적이 저작바닥에 따라오는데 이런 청각적인 어떤 따가움 속에서도 방울 소리를 떠올리는 거야. 내가 몰고 가는 소의 딸랑이는 방울 소리는 돌담 넘어 옥본인의 안방에 들릴까 말까. 옥본인은 이제 과거 자신이 이제 뭐 좋아했거나 생각했던 여자겠지. 또 살인문 밖에 나와서 날 기다려서 들은 나의 기회는 들릴까 말까. 그래서 행복했던 혹은 가난하지만 뭔가 그리운 어린 시절에 대한 이제 회상의 그 인식이. 오케이. 그 다음에 선상탄 73페이지. 배 위에서 읊다 혹은 배 위에서 탄식하다지. 기본 작품이야. 많이 나왔던 작품이지. 확인했고. 자, 기본적으로 이제 1605년에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이제 부산의 진동영에 부임한 거지. 통주사로 부임을 했어. 통주사라는 거는 뭐 그냥 한옥선 한 척을 지휘하는 사람이지. 근데 이제 1605년에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을사삼화라고 표현을 했지. 1605년 을사년이. 지금이 을사년이잖아. 올해가 을사년이야. 2025년. 여기서 60을 빼다 보면 어느 순간 1605년이 되겠지. 몇 번을 빼다 보면. 삼화니까 여름이지. 1605년 여름에 부산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처음에 구성은 어떻게 돼? 세 사람을 원망하잖아. 누구? 황제 원망하지. 황제는 왜 원망해? 배와 소래를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진시황을 원망하고 서부를 원망하지. 왜 원망해? 일본을 만들었으니까. 라고 억가를 하다가 그러다가 어때? 아, 생각해보니 하지만 배가 필요한 이유가 있구나. 배의 필요성에 대해서 깨닫지. 그러고서는 어때?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불태우면서 복수를 하겠다라고 복수다짐을 하지. 누구처럼? 제갈량이나 손빈처럼 목숨이 나거나 발이 잘리더라도 복수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일본 놈들한테 뭐라 그래? 항복해라. 항복 권유하면서 태평성대를 바라는 내용이 이 시의 내용이. 기억나 이거? 자, 그래가지고 앞에서부터 한번 보자. 자, 늙고 병든 몸을 주사, 통주사로 보내실세. 을사년 1605년 3화 여름에 진동영에 내려오니 부산으로 내려왔다. 동쪽을 진압하는 용체라는 뜻이지. 관방중직, 빗장이 될 만한 중요한 땅에 병이 깊다 앉았겠느냐. 일장검, 한 장검, 하나의 장검을 빗기 차고 옆에 차고 병선, 한옥선에 도태올라 여기긴몇 노여운 눈으로 대마도를 노려보니 바람 좋친 황혼은 원군에 쌓여. 황은 뭐였어? 전쟁의 기운이라고 했지. 기억나? 홍련이든 곡식은 아니까 여기서 전쟁의 기운이 사방에 쌓여있고 아득한 창파, 아득한 푸른 바다는 하늘과 한빛이다. 이런 뭐라고 그래? 일망의제라고 그러지. 하늘과 바다가 붙어가지고 하나가 된 것 같아. 일망의제. 그치? 다음 페이지. 선상을 배회하고 배위를 왔다 갔다 하고 고금, 옛날과 지금의 사업 생각하고 추억하고 어리석고 미친 회포에 헌원시를 애달파하네. 황제가 헌원이지. 우리 기억나? 이제 중국사를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 중국사에 누가 나와? 삼황이 제일 먼저잖아. 삼황이 누구야? 목기, 여화, 신동이었지.
복귀는 인간한테 어로와 64개를 전수해주고 여호와는 보통은 하늘의 소리했다라고 그러지. 그리고 이 사람과 이제 동일시하는 게 수인시여가지고 수인시는 불을 전해줬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신농은 농사 짓는 법이랑 약속 해는 법을 알려줬다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인간의 이제 첫 번째 임금이 오제이지. 그래가지고 황제 헌원씨가 있지. 물을 황자 쓰는 사람이지. 이 사람은 배와 소래를 만들고 군신인 치우와 싸워서 이기지. 이 사람의 부하인 창힐이 또 뭐를 만들어? 한자를 만들었다라고 하지.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두 명이 있고, 그 다음에 요제와 요제 도당씨와 순제가 있지.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 그래가지고 뭐 태평성대를 요순시대 혹은 뭐야? 희황성대, 그리고 요 뒤에 이어지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를 합쳐가지고 3대라고 하는데 3대 1월이라고 부르기도 하지. 태평성대 기원할 때 이런 표현들이 나오겠지. 뒷부분에서 태평성대 기원하니까. 자, 그래가지고 배와 수레를 만든 헌원실에 애달판 대양이 망망하여 사방에 편지에 둘러져 있으니 진실로 배가 아니라면 풍파만리 파도가 이렇게 치는 바다 밖에 어느 사방에 오랑캐라고 그러지. 중국의 옛날 사람들, 옛날 중국 사람들 중원이라고 부르고 사방에 있는 오랑캐들을 뭐라고 불렀어? 북쪽, 서쪽의 오랑캐 서용, 남쪽의 야만인 남만, 동쪽의 오랑캐 동이. 근데 우리는 스스로를 동이라고 그러지 않고 일본 놈들을 동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뭐라고 해? 기자조선의 후예. 기자는 이제 그 주문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이야. 그래가지고 기자에다가 그 기자가 조선 후에 보내졌다라고 해가지고 조선 땅이 중국 땅의 일부이고 문왕의 아들이 다스리던 주나라의 일부였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중국 그리고 일본 놈들이 동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옛날에는. 자, 무슨 일을 하려고 배 만들기를 시작하였는가? 만세천추 만년천년이니 가없는 큰 패가 되어 보천지야 하늘 아래 모든 땅에 만민원 만백성의 원한을 기록게 되었대.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황제를 원망하고 그 다음에 누구 원망해? 진시황 원망해야지. 어지버 감탄타지. 아 깨달으니 진시황의 탓이로다. 배가 비록 있다나 외래안이 삼기던데 일본이 생기지 않았다면 대마도로 빈배가 절로 나오겠는가? 즉 임진왜란이 안 일어났을 거라는 거지. 누구 말을 믿어도 동남동료 젊은 여자 젊은 남자 1000명을 보내지. 불로 주고하려고 서불이랑 같이. 그대도록 들여다가 해중 모든 섬, 바다 위의 모든 섬에 난당적, 당하기 힘든 도적놈을 만들어두고 통분한 수욕, 분노에 찬 치욕을 화하는 뭐야? 하나라 할 때 하자고 중화할 때 화자, 중국을 의미하지. 중국에다 미치게 하는가. 임진왜란 때 이제 중국을 쳐들어가려고 그랬던 거잖아, 도요토미가. 장생불사야, 불로장생량을 얼마나 얻어내요? 만리장성 높이 싸고 몇만 년을 살았던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야, 진시황이. 남대로 죽어가니 남들과 다름없이 죽었다는 거지. 유익한 줄 모르겠구나. 어디만 생각하니 또 생각하니 누가 문제야? 서울이 문제지. 서울이 공남동로 1000명이랑 같이 이제 동쪽으로 진시황이 보냈는데 불로 찾아오라고. 서울 등이 이심하다 심했다. 인간의 신하가 되어가지고 망명을 하는 것인가? 왜 일본으로 망명했니? 이거지. 일본에 가서 살지 말고 돌아왔으면 일본이 없었을 텐데. 신선을 못 보면은 불로초줄 신선을 찾지 못하면 쉽게나 돌아왔으면 통주사 하자 자신이지 실험이 전혀 없게 되었을 것인데 라고 하면서 3명을 원망하다가 이미 지나간 일이고 배도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 두어라 기왕불고 일러무어 타운소니. 두어라 이렇게 된 거 일러무어 타겠느냐. 속절없는 시비는 3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시비는 뭐야? 시비는 원래 이제 살인문 나타낼 때도 시비라고 쓰지. 한자가 다르긴 하지만 그 다음에 뭐야? 여자 몸종, 여자 노비도 시비라고 그러지. 시중도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싸움인데 여기서 옳고 그름의 의미로 쓰였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싸움은 우리처럼 보자. 잠사가고 잠시 생각하고 깨달으니 내 뜻도 고집스럽구나. 내 뜻이 고집스럽구나. 황제가 작주거 배와 수레를 만든 것은 왠줄도 모르노다. 왠줄 잘못된 줄은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배수를 만든 게 황제가 만든 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황제 황원이 만든 게. 2가지 이유를 내. 배의 필요성의 2가지 이유. 첫 번째는 장한이라는 사람이 강동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했고, 2번째는 어부들이 삶을 지낼 때 어부가 이제
강 위에서나 물 위에서 지낼 때 필요한 게 배다라고 얘기를 하지. 장하는 삼국지 말해보면은 누가 통일해? 사마이의 손자인 사마염이 통일하잖아, 삼국을. 읽었지, 삼국지. 옛날에 사마염이 통일해. 그러고 난 다음에 사마씨들이 계속 황제를 하면서 개판을 쳐가지고 팔왕의 난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원래 조씨들은 한나라 왕실에 보니까 조씨 친척들이 이제 그 황실 친척들이 너무 강하면 나라가 망한다 그래가지고 조조 후손들은 자기 딱 직계 빼놓고 나머지 다 쳐냈어, 조씨들을. 근데 그걸 보니까 사마씨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 조씨들이 주변에 친척들이 없어서 사마씨한테 권력을 뺏겼다고 생각해서 조상 한 명이 이제 그 조조의 친척도 아니야. 그냥 의붓아들의 이제 양자인 조상이 권력을 잃으니까 황제를 보좌할 조씨들이 없어가지고 싹 다 처단되는 거거든. 그래서 사마씨들은 자기 주변에 다 친척으로 키워. 그랬더니 팔왕의 난이 일어나지. 다른 사람이 난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사마씨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망하는데, 그 사마씨들이 난을 일으켰을 때 그쯤에 이제 진나라 때 이제 어느 나라에서 승상을 하던 사람이 이제 장한인데, 장한이 가을바람이 부니까 나 배 타고서 강동 자기 이제 그 오나라지 그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돌아갔대. 근데 배가 없었으면 강동으로 장한이 못 돌아갔을 것이다 라는 뜻이야. 거기 보면은 장한 강동의 축풍을 만나신대. 장한이 강동으로 돌아가려고 가을바람에 이제 만났다 하더라도 편주 곧은 강대전비사니 작은 조각배라도 타지 아니하면은 그러면 어때? 청천해왈 바다와 강이 넓다 한들 어느 흥이 절로 나서 돌아갔을 것이며,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 그 다음에 삼공도 아니맞고 제일 강산 삼공 이제 가장 높은 이제 그 지기 새 지기를 밟지 않을 아름다운 강산에 부평 같은 개구리밥같이 떠돌아다니는 어부의 삶을 이력도 배가 한 척이 없다면 어디에부터 다니겠는가. 그러니까 배는 장한이 강동 돌아갈 때도 필요했고 어부들이 삶을 지낼 때도 필요해서 배 만든 거는 당연한 건데, 그래서 이런 일을 보건대 배 삼킨 제도, 배를 만든 뜻이야. 지묘한 듯 하다마는 지극히 묘한 데가 있지만 어찌하여 우리는 나는 듯한 한옥선을 밤낮으로 빗깃하고 인풍영월 바람과 달에 맞이하는데 흥이 전혀 없는가? 왜? 풍류를 즐길 만한 풍경인데도 시도 짓지 않고 싸움 준비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서기 지난날 주중 배 위에는 배반이라는 게 있더니, 배반은 배신이라는 뜻이 아니라 술잔 배에다가 쟁반 반자야. 그러니까 술잔과 쟁반이 흩어져 있었는데 금일 오늘날 주중 배 위에는 대검장창 뿐이래. 무기들 뿐이 없다는 거야. 옛날에는 풍류의 도구였는데 지금은 전쟁 도구가 된 거지. 배가 한 가지 배역만은 가진 바 다르니 기가 누락이 서로 가지 못하는구나. 한 가지 배이지만 그때 사이에 이제 즐거움의 도구와 걱정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니까. 자, 그래가지고 본사 5에 보면 시시로 머리를 들어 북신, 북극성 쪽을 바라보며 인근 계신 곳이지. 상시, 항상 노루, 늙은 눈물을 천일방 하늘 한쪽 구석에서 흘린대. 서울에 있는 임금님을 바라보면서 부산에서 눈을 흘리는 거지. 오동방, 우리 동방의 문물은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에 비길만 한데, 즉 중국의 대단한 한족들의 나라에 비길만 하지만 북은 나라의 은수가 불행하여 해추흉모, 바다의 도종놈들에게 만고수, 만년 동안의 시름을 안고 있어 100분의 한 가지도 못 씻어버리거늘 이 몸이 무상한들, 이 몸이 쓸데없어라는 뜻이지. 무상하다, 인생 무상하다, 이렇게 무상이야. 신자, 신하가 되어가지고 붕달의 길이 달라 몸 메우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쓸데없다라고 하더라도 신하로서 내가 임금님을 직접 모시고 계시지 못하지만 우국단심, 나라를 생각하는 걱정이 어느 각에 있는, 각은 잠깐의 시간이지 잠깐의 시간도 있지 않았다. 그래서 강계경은 장기는 노당 입장 하다마는 장수의 기운은 분노에 차서 노입장, 노당 입장은 늙을수록 더하다라는 뜻이지. 우리 그 중국의 삼국지에 보면 황계의 고사가 그거잖아. 노입장이잖아. 조그마한 이 몸이 병중에 들었으니 설분신원, 이제 원소를 갚는 것이 어려웠지. 하다마는 원소 갚는 게 어렵다고 해놓고서는 이제 원소 갚는 사람들 두 사람의 얘기를 하지. 하나는 누구야? 제갈량, 그리고 하나는 손빈 같이 원소를 갚을 수 있을 것이다. 제갈량이 오창벌 때 죽잖아. 오장원에서 마지막으로 죽지. 죽을 때 뭐 만들어놔? 목상 만들어놓지. 자기 돈 받아가지고. 그래서 중단은 뭐야? 사마이의 자지. 중단 사마이고 공명 제갈량이잖아. 그래서 제갈량이 이제 자기가 죽고 나서 사마이가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가지고 자기 목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마이가 왔다가 그걸 도망가지. 그래서 이제 죽은 제갈량이 산사마이를 도망가게 했다, 그 얘기인 거잖아. 그래가지고
제가장처럼 목숨이 끊어져도 복수를 한 사례가 있고, 또 손비는 누구야? 이제 손자병법을 지은 사람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손빈병법이 따로 있다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 손빈이라는 사람은 이제 춘추전국시대 때 발꿈치가 잘리는 형벌을 받아. 자기 친구의 모함으로.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로 이제 다른 나라로 가버리지. 다른 나라로 가서 거기서 군사지휘관이 된 다음에 다시 자기네 나라에 쳐들어와서 이제 자기 친구 방해하는, 모함했던 방해를 제거하는 거지.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발꿈치가 잘리면 못 걷거든. 그러니까 발은 멀쩡한데. 그래서 이게 발꿈치 잘리는 형벌을 당한 손빈조차도 어때? 복수에 성공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어서도 복수에 성공할 수 있고, 발꿈치가 잘려도 복수에 성공할 수 있는데, 내가 병들었었는데 발꿈치 잘리지도 않고 손발 멀쩡하고 목숨이 잃지도 않았는데 복수 못하겠느냐, 그런 얘기야. 그래서 보면은, 자, 그러나 사제가 죽은 제갈량도 생중달, 살아있는 중달, 사마이를 머리 쫓고 발 없는 손빈도 방연을 잡았는데, 하물며 이 몸은 수족, 팔다리 멀쩡하고 명맥이었으니 목숨도 끊어지지 않았으니 서절고초, 개와 쥐 같은 부정들을 적으나 적으나 조금이나 두려워하겠느냐. 비선, 이제 외적의 배를 비선이라고 하지, 빠르다고 해서 나의 비자를 써서 달려들어 선봉을 거치면 오시월 삭폭, 서리바람에 낙엽같이 흩어지리라. 외적들이 흩어질 거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제갈량이 국벌전에 뭐해? 남만정벌부터 하잖아. 거기서 맹맹맹 칠종칠금하지. 7번 잡았다가 7번 풀어주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으로부터 항복을 받지 못하겠느냐. 일본 놈들 항복시킬 수 있다는 거지. 결사에 보면 준비도이들, 꼬물거리는 섬나라 오랑캐들아, 소위 걸항, 쉽게 항복을 구벌하여라. 항자불살, 항복한 사람은 죽이지 않으니 너를 구태여 선멸하랴. 오왕, 우리 왕의 성스러운 덕이 욕, 병생, 하고자 일자리, 병생 함께 살아가길 원하시느니라. 태평천하에 요순군민, 요순 나왔지. 태평성대 나타내는 요순의 국민이 되어 1월 광화, 해와 달의 빛은 조부조, 아침마다, 아침 다시 아침이라는 뜻이 조부조. 그래서 아침마다 비추니, 이건 임금의 은혜를 상징하지. 그래서 아침마다 임금의 은혜가 계속되니 전선 타던 우리 몸도 어류에 장만하고, 그러니까 싸움배 타던 우리 몸도 고기잡이 배에서 편안히 지내고, 추월 춘풍, 이제 가을과 봄에 높이 베개를 메고 누워서 성대, 태평성대 해불량파, 파도가 일지 않는 바다를 다시 보고 싶다 라고 하면서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것으로 끝나죠. 전체적인 내용 머릿속에 들어오지. 가가지고 언제 배 만든 황제의 엄마가 일본 만든 진시황 섭을 원망해. 실제로 일본이 만들어졌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을 거라는 전설이 있지. 그러다가 아니야, 그래도 배는 필요한 이유가 있구나. 그러고서 일본에 대한 적개심으로 복수를 다짐하는데, 그 복수할 수 있는 어떤 사례로서 뭐가 나오는데, 제갈량과 손빈이 나오는 거고. 그러고서 어때? 일본을 확실히 항복시켜가지고 태평성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끝나는 내용이지.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이신이의 사후가 몇 페이지야? 109페이지. 사후가는 딱 보면 뭐 내 친구 노래지, 오후가는 다섯 친구 노래고, 뭐 친구 노래 이렇게 넣으면 어때? 자연물에다가 보통 유교적 가치관에 갖다 투영해가지고 만든 시조잖아.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자, 각각 1수, 2수, 3수, 4수에 뭐가 나와? 이제 소나무, 그 다음에 국화, 그 다음에 매화, 대나무. 1수 보자. 바위에 서 있는 소나무가 느면한 것이 반갑구나. 위험이 있대. 홍상, 서리바람을 겪어도 여위는 줄을 전혀 없어. 여위지 않으니 어쩌다 봄빛에 가져 고칠 줄을 모르는, 혼자 봄빛에 가지면서 고칠 수가 고치지 않는다. 그래서 소나무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수에서도 어때? 국화도 그렇지. 국화는 보통 뭐라 그래? 오상고절이라고 하지. 서리를 이기는 높은 그 다음에 대나무는 세한고절이라고, 추위를 이기는 높은 그 다음에 매화는 아치고절, 우아도 높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동리, 동쪽 울타리에 심은 국화가 귀한 줄을 누가 아느냐. 봄빛을 범패, 봄빛이 다 사라지고 엄상, 이제 서리가 혼자 내릴 때 피니, 서리가 낼 때 혼자 피니,
어지버 방탄타지 청구한 내 것이 담아진다 뭐라 내 친구는 너뿐이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3조에 보면 꽃이 무한하되 매화를 심은 뜻은 눈 속에 꽃이 피어 한 비친 것이 귀하도다. 눈 속에 피는 게 매화라서 심은 것이. 하물며 그윽한 향기. 그윽한 향기는 보통 내적 아름다움, 충성심 이런 거를 나타내지. 귀코 어리아리, 아니 귀코 어리아리, 귀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대나무지. 백설이 자른 날에 대를 보려고 창의하니 온갖 것은 간대고 대순만 푸르르지. 어떠한 청풍, 맑은 바람이 흔덕흔덕 하느냐. 그래서 맑은 바람을 반기는 대나무의 모습을 표현을 했지. 어렵게 했지 이거는. 자, 정과정. 정과정 127페이지. 정과정은 쉽지. 최초의 충진연주기사. 원래는 신부체향가 형식이었을 거야. 근데 고려가요랑 같이 악학개범에 실려있지. 그래가지고 어때? 한글로 실려있는 거지. 그러니까 조선시대 향가인데, 고려 초의 향가인데 조선시대에 이제 한글로 기록이 된 거야. 그 내용을 보면은 내님을 그리워하오나니. 그리 앞 뭐야? 강세 부정이 뭐야? 객체 높임이지. 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님을 그리워하오나니 운이다니 산 적동세 난 이스타요이다. 산 적동세는 뭐야? 화자가 동일시하는 감정이입의 대상 혹은 객관적 상관관계지. 아니시며 거칠이신 널 남들의 참소가 아니며 거짓인 것을 잔월효성 달과 별들이 압니다. 나의 결백을 달과 별이 안다는 거지. 넋이라도 님은 한데 여자라. 님과 함께 살고 싶다라는 뜻이. 벽이시더니 니러시니까 누가 저한테 이제 모함을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어떻게 해석하기도 했냐면은 시가 붙었잖아. 주체 높임. 그래서 우기시더니가 누구였습니까? 제가 잘못했다고 해서 임금에 대한 원망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 근데 요새는 거의 그냥 모함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 근데 신이익가 하면 사실은 어때? 시가 붙었으니까 주체 높임이니까 대상을 높이는 거잖아. 하여튼 자, 과도 허물도 천만 없소이다.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무린말이신저, 무리들의 말입니다. 스럽군저, 슬프구나. 자, 무린말이신저와 스럽군저를 합하면 딱 10분치 한가가 되지. 10줄짜리가 되니까 11줄이지만 10분치 한가였을 거라고 봐. 님이 나를 하만 잊으니까 이미 나를 설마 잊으셨습니까? 아소니마 아 님이시여 도람 들으셔 다시 들으셔서 괴오셔셔. 괴다가 뭐야? 사랑하다지 사랑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 거지. 너무 쉽지. 자, 그 다음에 사수는 읽어봐. 이거는 읽어봐도 돼. 짧고 별로 어렵지 않아. 호질로 가자. 181페이지. 호질. 호질은 박지원의 소설인데 호랑이의 호지즘이라는 거지. 그래서 원래 이거는 어디에 실려 있었던 거야? 열아일기에 실려 있었던 내용인데 앞에 게 박지원이고 뒤에 게 정약용이잖아. 그 전에 그 얘기했나? 박지원이랑 정약용이랑 사이가 엄청 나빴을 거라고. 같은 시대 사람이야. 둘 다 실학자야. 근데 서로의 저서에서 절대 서로를 언급 안 해. 근데 이게 신분적인 차이도 좀 있거든. 박지원은 진짜 명문가 출신인데 에이씨 난 벼슬자리 아니고 안 나간 사람이고 정약용은 좀 몰락한 집안 사람인데 어떻게든 해가지고 벼슬자리에 나갔던 사람이잖아. 그래서 서로 완전 행보가 다르지. 그래서 같은 정조때 사람인데도 서로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 되게 재밌는 사이인데 어쨌거나 박지원은 이제 그 열아일기 같은 경우에 청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와가지고 이게 사신단에 합류한 거지. 뭐 벼슬자리를 얻었다기보다.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이제 여러 가지 기록들을 쓴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양반의 허위허식에 대한 비판을 쓴 호질, 호랑이가 양반에 되게 꾸짖는 내용인 거지. 그 내용을 한번 보자. 자, 호랑이는 지적 문물을 겸비하였지. 지혜와 덕과 자애롭고 효성이 지극하고 슬기롭고 어지고 용맹하며 이름 높아 하늘 아래 장하의 상대가 없다. 그러나
호랑이는 어때? 호랑이한테도 천적이 있다 그러면서 비비는 호랑이를 먹고 주구 또한 호랑이를 먹으며 이런 전설이나 산해경 같은 데 나온 호랑이 잡아먹는 종류들을 쭉 나열을 했지. 그래서 이게 웹툰에도 요새 나오잖아. 호랑이 잡아먹는 애들이 웹툰에 나오는데 박도 호랑이를 먹고 산다. 또 오색사자는 큰 나무가 서 있는 산꼭대기에서 호랑이를 먹고 자배는 날아다니는 호랑이를 먹고 휴견도 날아다니는 호랑이 앞을 보고 먹고 황효는 호랑이 앞을 보에 형을 꺼내서 먹는데 그 다음에 하는 뼈가 없으니 호랑이와 표범의 삼켜 뱃속에서도 간을 먹고 추위는 호랑이를 만나면 갈갈이 찢어먹는다. 호랑이는 맹용을 만나면 눈을 감고 감히 바라보지 못하는데 사람은 맹용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호랑이는 두려워하지. 그러니 호랑이의 위험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라고 하는데 뭐 뒤에는 천적이 나는데 하여튼 호랑이가 위험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근데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으면 뭐가 돼? 귀신이 붙는데 그 귀신을 뭐라 그래? 우리가 천귀라고 보통 부르지. 호랑이한테 보통 사람 귀신이야. 자 호랑이는 개를 먹으면 취하고 술 취하듯이 사람을 먹으면 신이 되는데 호랑이가 한 번 사람을 먹으면 그 첫 번째 창기가 굴각이 되어서 겨드랑이에 붙고 굴각은 호랑이를 남의 집 부엌으로 이끌어 호랑이가 그 집에 솥귀를 파헤치면 주인이 배고픈 생각이 들어 아내에게 밥을 지으라고 하게 한대. 또 호랑이가 두 번째 사람을 먹으면 그 창기는 뭐가 돼? 이올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이올은 호랑이의 광대뼈에 붙어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 사냥꾼을 살피고 골짜기에 함정이나 은밀하게 장치된 화살이 있으면 먼저 가서 그 기관을 못쓰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귀신이에요. 세 번째 사람을 먹으면 그 창기는 육콘이라는 창기가 되고 호랑이의 멱살에 붙고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의 이름들을 불러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때? 잡아먹히게 만든다는 거지. 호랑이가 이제 하루는 창기에게 말하기를 날이 저물려고 하는데 어디 가서 먹을 것이 얻을고 하고 창기들한테 얘기하니까 먼저 굴각이 대답하는 첫 번째 창기가 제가 미리 점을 보았는데 뿔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날개를 가진 것도 아니고 검은 머리카락을 지닌 놈이 걸릴 것입니다. 점 보니까 사람이 걸릴 거라는 거지.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기되 비틀비틀 드문드문 걷는 거로 뒤통수에 꼬리가 붙어있는 것을 제대로 감추지 못하는 그런 놈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눈 위에서 비틀비틀 걷고 뒤통수에 꼬리가 달려있는 뭔가 이제 좀 뒤가 구린 것 같은 놈이라는 거야. 이올이 말을 받아서 동문에 먹을 것이 있으니 그 이름을 의라고 합니다. 의원이라는 거지. 온갖 약초를 물고 있어 살과 고기가 향기롭게 있고 서문에는 먹이게 될 만한 것이 있는데 그 이름을 무녀인 거지. 온갖 귀에게 신에게 아첨하며 날마다 목욕대기를 해서 고기가 깨끗하지요. 바라본데 이 두 가지 중에 골라 잡수시기요. 의원이나 무당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추천하는 거야. 그랬더니 호랑이가 소염을 곤두세우고 얼굴 미세워가게 하며 의라는 것은 의와 같으니 의심하는 바가 있어 여러 사람을 시험하니. 그러니까 의사는 의심하는 놈들이다. 해마다 남을 죽이는 수가 수만 명은 되지. 의사들이 실수로 죽이는 사람이 많고 무당이라고 하는 거는 무와 같으니 거기서 보면은 뭐라 그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이게 언어유이지. 동음이어를 통해서 발전하는 거야. 신을 속이고 백성을 현혹하니 해마다 남을 죽이는 수가 역시 수만 명에 이른다네. 그래서 사람들의 분노가 뼈에 새겨서 잠은 독이란 뜻이야. 그래서 독이 되어서 독을 먹을 순 없지 해서 의원이랑 무녀는 안 먹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육폰이 세 번째 창기가 또 말하기를 숲에 가면 고기가 있는데 어진 간과 의로운 쓸개 충성스러운 마음을 품고 순결한 기조를 가졌습니다. 악을 머리에 입고 예를 신고 다니며 입으로는 백가를 읊고 마음으로는 만물의 이치를 꿰뚫는 바 그 이름을 석덕지우라고 합니다. 즉 선비라는 거지. 등살이 두둑하고 몸이 기름져서 5가지 맛에 함께 갖추었습니다. 호랑이가 눈썹을 곤두세우고 힘을 흘리며 하늘을 우러러 크게 웃었다. 짐이 더 듣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짐은 이제 자기를 높이는 거지. 황제로서 표현한 거야. 그랬더니 창비들이 앞서서 호랑이에게 춘천하였다. 일음과 일양, 즉 음양의 도를 가지고 있는데 선비들은 이를 깨뜨려보죠. 오행이 서로 생기고 육기가 서로 베풀어주는데 선비들은 이를 인도하니 먹어서 맛있는 것 중에 이보다 더 나은 것은 없을 것인가. 그래서 선비를 잡아먹기로 하는 거지. 호랑이는 초연한 듯 얼굴빛이 변하여 즐겁지 않은 듯 말하였다. 음양이라는 것은 본디 한 기운이 변화하는 것인데 헌데 둘로 나뉘었으니 그 고기가 잡스럽겠지. 선비를 먹기로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얘네는 음과 양을 나누네. 음과 양을 나누니까 이 선비 고기가 잡스러울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또 오해는 정해진 자리에 있어서 처음부터 서로 생기는 것이 아니지. 근데 이제 자모를 갈라서 짠맛과 신맛으로 갈랐으니 그 맛이 또 순수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육기는 각각 행하는 것이니 이는 남이 베풀어서 이끄는 것을 기다리지 않는 법인데 이제 그들이 망령되이 죄와 상을 칭하면서 사사로이 공인양 과실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위선을 행한다는 거지. 근데 그놈들이 먹는다면 딱딱해서 체하거나 토할 것이니 어찌 쉽게 소화시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선비를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지. 근데 결국엔 호랑이가 또 선비를 만나. 오늘 저번에 친 거에 따라가지고. 근데 어쨌거나 이제 선비를 안 먹기로 생각을 한 거야, 호랑이가. 그 다음에 전개에 가면은 어떤 선비가 나오지. 정나라라는 고을에 벼슬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한 학자가 살았으니 국박선생이라고 이름을 부였대. 그런 나이 40에 손수 교정한 책이 10,000권이고 또 육경의 뜻을 구현해서 다시 저술한 책, 그 주석단 책이 15,000권이었대. 천자가 그 행위를 가상히 여기고 제후가 그 명망을 존경하였는데 그 고장 동쪽에는 동리자라는 미모의 과부가 있었대. 천자가 그 절개를 가상히 여기고 제후가 그 현숙함을 사모하여 그 마의 둘레를 공하여서 동리과부 지려 동리자가 지내는 곳이다 라고 해서 정표를 주기도 했는데 이처럼 동리자가 수절을 잘하는 부인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사실은 5 아들이 있었고 성이 다 달랐다. 무슨 뜻이야? 맨날 이제 바람 폈다는 얘기지. 자, 어느 날 밤 5놈의 아들들이 서로 짓거리기를 강 건너 마을에 닭이 울고 강 건너 저편 하늘에 샛별이 반짝이는데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소리는 어찌도 우리 국박선생의 목적을 닮았을까? 무슨 얘기야? 국박선생이 몰래 동리자를 만나러 올 거야. 아들들이 그걸 본 거지, 들은 거지. 5놈이 차례로 문틈을 들여다보니 동리자가 국박선생에게 오랫동안 선생님의 덕을 사모해 왔는데 오늘 밤은 선생님의 그리는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하고 간청하며 국박선생은 옷깃을 바로잡고 점잖게 앉아서 시를 읽는데 원앙새는 병풍의 그래를 입고 반딧불이 흐르는데 잠못 이루어 저기 저 가마솥에 새 방의 솥은 무엇에 묻었는가 흥미하라 하면서 뭔가 말도 안 되는 시를 얽고 있어. 5놈이 서로 소곤대기를 얘기에 이르기를 과부의 문에는 함부로 들지 않는다 했는데 국밥선생 같은 젊은 그 점잖은 어르신이 우리 집에 올 리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 고을에 성 무너진 데 여우가 사는 굴이 있다는데 여우가 등갑수를 해가지고 국밥선생으로 변해서 있나보다 하고서 저놈의 여우를 잡자라고 생각을 한 거야. 특히 보니까 여우의 머리를 얻으면 부자가 될 수 있고 여우의 발을 얻으면 대낮에 그림자를 감출 수 있고 여우의 꼬리를 얻으면 애교를 잘 부려서 남에게 예쁘게 보일 수 있다더니 여우를 때려잡자라고 하고 5놈이 방으로 막 쳐들어갔어. 국박선생이 어때? 깜짝 놀랐지? 이제 과부를 몰래 만나러 왔는데 아들들이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봐 자기가 국박선생인 걸 알면 자기 명성에 힘이 가잖아. 그래서 귀신처럼 춤추면서 막 이제 도망가다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구덩이가 그 거름으로 쓰려고 똥구덩이에 빠진 거지. 똥구덩이에 빠졌다가 간신히 이제 나와서 딱 보니까 호랑이가 앞에 딱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호랑이가 이제 얘기를 하지. 절정에 보면 어허 유자여 더럽다. 이게 뭐야? 이제 선비에 대한 직접적 비판인 거니. 선비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만든 거야. 국박선생은 머리를 조아리고서 밖으로 기어가서 3번 절하고 호랑이를 물어봤다. 호랑이님의 덕은 지극하시디요. 대인은 그 변화를 본받고 제왕은 그 걸음을 배우며 자식된 자는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하며 거룩하신 이름은 신령스러운 용, 좌총용 500호니까 용의 짝이 되는지라 풍운의 조화를 부리심에 하토의 천신, 이제 아래 땅에 사는 선한 신하는 감히 아랫바람에 섭니다 라고 하면서 아첨을 하지. 그랬더니 범이 국박선생을 여전히 꾸짖었다. 내 앞에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듣건대 선비는 그쪽이 뭐야? 여기 보면 아첨한다 라고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네가 평소에 천하의 악명을 죄다 나에게 덮어 씌우더니 이제 사정이 급해지니 면전에서 아첨했더니 누가 고리 듣겠느냐. 천하의 원리는 하나뿐이다. 범의 본성이 악하면 인간의 본성도 악할 것이고 성선성악인 거지. 인간의 본성이 선하면 범의 본성도 선할 것이다. 너희가 떠드는 천만 소리는 오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경계하고 권면하는 말은 내내 사강에 머물러 있다. 즉 유교적 가치관에 대해서 맨날 말하고 있는데 근데 도회지에 가면, 도시지에 가면 코 베이고 발꿈치 잘리고 여러 형벌들이 있지. 아까 손빈이 발꿈치 잘리는 형벌 받은 거잖아. 얼굴에 자자지라고 얼굴에 이제 도정놈이다라고 이렇게 문신하는 거지. 하는 것들은 다 오륜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아니냐. 호송줄, 먹실, 도끼, 톱 같은 형구들을 매일같이 쓰기에 바빠 겨울이 나지 않는데도 죄악을 중지시키지 못하는구나. 범의 세계에선 그런 형벌이 없느니 범이 본성이 어때? 어질지 않니? 범은 초목을 먹지 않고 벌레나 물고기를 먹지 않고 술같이 좋지 못한 음식을 먹지 않으며 순종 불복하는 하찮은 것은 차마 잡아먹지 않고 산에 들어가면 노루나 사슴 따위를 사냥하고 들로 나가면 말이나 소를 잡아먹되 먹기 위해서 비굴해지거나 하진 않지.
범의 도리가 어찌 광명경대하지 않느냐. 범이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을 때는 사람들이 미워하지 않다가 말이나 소를 잡아먹을 때는 원수로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노루나 사슴은 은공이었고 소나 말은 유공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까 소나 말은 사람을 도와주는 동물이라서 그래서 범이 잡아먹으면 뭐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너희들은 소나 말을 태워주고 일해주는 공로를 생각하지 않고 맨날 어때? 그거를 다 먹어치운다는 거지. 다시 우리의 노루와 사슴까지 어때? 뺏으러 온다라는 거야, 산에. 그래서 하늘이 정사를 공평하게 한다면 너희가 죽어서 나의 밥이 되어야 하겠느냐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보지. 대체로 제 것이 아닌 것을 취하는 것을 도라고 하고, 생명을 빼앗는 것을 이제 적이라고 하니, 도적이라는 거는 그래서 뭐야? 물건을 빼앗고 생명을 빼앗는 것들을 도적놈이라고 하는 거지. 너희가 밤낮으로 돌아다니며 팔을 걷어붙이고 눈을 부릅뜨고 노략질하면서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심한 놈은 돈을 형님으로 보려고, 공방전의 그런 표현인 거지. 장소가 되기 위해 제 아내를 살해하기도 한 중고 보사의 얘기를 쓰지. 다시 윤리 도덕을 논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메뚜기에게서 먹이를 빼앗아 먹고, 메뚜기가 벼 먹으면 벼를 빼앗아 먹고, 무에게서 옷을 비단 이제 실 뽑아가지고 그 옷을 입지. 벌을 맞고 꿀을 따며 심한 놈은 개미 새끼를 젖을 담가 조상에게 바치니 잔인무도한 것이 이보다 더하겠느냐. 너희가 이를 말하고 성을 논할 때, 이 성을 논할 때 커피 타면 하늘을 들먹이지만 하늘의 소명으로 보자면 범이나 사람이나 다 같이 만물 중에 하나이다. 천지가 만물을 낳은 인으로서 논하자면 범과 메뚜기와 누에와 벌과 개미 및 사람은 다 땅에서 길러지는 것으로 서로 해치면 안 된다는 거지. 같은 존재인데 그 선악을 분별해 보자면 벌과 개미의 집을 공공연히 노략질하는 것은 홀로 천지간의 거대한 도둑놈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간들은 남의 거 많이 다른 동물들 거 뺐는데 왜 호랑이는 사람 먹으면 안 되니? 라고 물어보는 거지. 메뚜기와 누에 미천을 약탈하는 것은 홀로 인위의 대적이라 아니겠느냐. 범이 일찍이 표범에 앉아만 먹는 것은 동류라서 그런 거죠. 같은 종족이어서. 그런데 범이 노루와 사슴을 잡아먹는 것은 사람이 노루와 사슴을 잡아먹는 것만큼 많지 않고, 범이 마소를 잡아먹는 것은 사람이 마소를 잡아먹는 것만큼 많지 않으며, 범이 사람을 잡아먹는 것은 사람이 사람끼리 서로 잡아먹는 것보다 많지 않다. 지난해 관중지방에 크게 가뭄이 되자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은 것이 수만이고, 또 산동에서 홍수가 나자 백성들이 이제 서로 굶주려서 잡아먹는 것이 수만인데, 그런 시대, 전쟁 시대나 뭐 이럴 때 보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잡아먹느냐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춘추시대 같은 때가 있었을까? 춘추시대는 공덕을 세우기 위한 싸움이 열의 7이었으며 원소를 갖기 위한 싸움이 열의 3이었는데, 그래서 흘린 피가 천리에 물들었고 버려진 시체가 100만이나 되었더니라. 범의 세계에는 큰 물과 간음의 걱정을 모르기 때문에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원수도 공덕도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무고를 미워하지 않으며, 운명을 알아서 따르기 때문에 무와 의에, 무당과 의원의 간사함에 속지 않고, 타고난 그대로의 천성을 따르기 때문에 세속의 이해에 병들지 않으니 이것이 범의 꽃 예성이다. 우리 몸은 얼룩무늬 한 점만 엿보더라도 좋기 문체를 천하에 자랑할 수 있으며 한자 한치의 칼날도 밀리지 않고 발톱과 이판의 날카로움을 가지고 무용을 천하에 펼치고 있다. 범이 이제 자기네들을 자랑하는 거죠. 종이와 유주는 효를 천하에 넓힌 것이고, 하루 한 번 사냥을 해서 까마귀나 솔개, 청마구리, 개미 따위 얘기까지 대국을 남겨두니 그 인한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굶주린 자를 잡아먹지 않고 병든 자를 잡아먹지 않고 상복 입은 자를 잡아먹지 않으니 의로운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호랑이는 그렇게 의롭다는 거지. 덕이나 함정을, 근데 이제 인간들은 어때? 불이 나기 짝이 없다. 너희들이 먹이를 얻는 것이요. 그러니까 호랑이는 이렇게 자비롭게 먹이를 구하는데 사람들은 인이 없어가지고 덕이나 함정 금을 놓는 것은 모자라 새 금을 노루만, 큰 금을, 고기 금을, 수레 금을, 성태 금을, 온갖 금을 만들어가지고 다 잡아대고 처음으로 그것을 낸 놈이야말로 세상에 큰 재난을 끼친 자라. 사실은 금을 누가 만들었어? 기가 막혔지. 중국 서간에 따르면. 자, 그 위에 또 가지각생의 창이며 칼 등속 화풀한 것까지 있어서 이것을 한번 터뜨리면 소리는 산을 무너뜨리고 천지에 불꽃을 쏟아 벼락치는 것보다 무섭다. 그래도 아직 단학을 부린 것이 부족하여가지고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뭐냐? 붓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왜 남을 모함하고 사람을 죽이니까. 부드러운 털을 쪽 빨아서 아귀에 붙여 부실한 뾰족한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모양은 대추씨와 같고 길이는 한치도 못 되는 것인데 이것을 오징어의 시커먼 물에 적셔서 종횡으로 찔러대는데 굽을 통한 것은 세모창 같고 예리한 것은 칼날 같고 두발내진 것은 가지창 같고
고진 것은 화살 같고 팽팽하고 것은 화해 같아서 이 병기를 한번 휘두르면 온갖 귀신이 밤에 고글한다. 서로 잔혹하게 잡아먹으면 너희보다 심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즉 사람을 모함해서 죽이는 데는 불만한 게 없다라는 최고의 병기라는 거야. 복학선생은 다리를 옮겨 굴복하며 엎드려서 머리를 재상 교활이고 맹자에 일렀으되 비록 악인이라도 무급되게 하면은 상제, 복황상제를 섬길 수 있다 하였습니다. 하토의 천신은 감히 아랍바람에 서옵니다 하면서 호랑이를 섬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이제 명령을 기다리다 보니까 아무 소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머리를 들어보니까 호랑이가 가고 없지. 그래서 이제 뻘쭘해 하고 있는데 농부가 이제 아침에 나와가지고 농사 지으려다 보니까 국학선생이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 새벽에 들판에서 무슨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국학선생은 성현의 말씀에 하늘이 높다 해도 머리를 아직 굽힐 수 없다. 땅이 두껍다 해도 조심스럽게 듣지 않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무슨 하늘과 땅의 신에게 기도드린 것처럼 표현을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비의 위선을 비판하는 시야, 비판하는 소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호제기 마지막으로 217페이지. 수호제기는 수호제라는 정약용의 이제 큰형님의 이제 머무는 집 서재라는 뜻이지. 자기를 지키는 서재의 기문이거든. 정확히 말하면 상냥문이라고 그러지. 대들보를 올릴 때 이제 집에 대해서 뭔가 이제 기록하고 예찬하기 위해서 쓰는 글 중에 하나인 거야. 그래서 정약용의 이제 큰형인 정약현의 서재인 거지. 이게 수호제인 거야. 정약용의 위형은 누구야? 정약전이고 어디로 유배 갔어? 흑산도로 유배 가가지고 거기서 못 썼어. 자산어로 쓰잖아. 영화에도 나오지, 자산어로가. 그 다음에 정약용은 어디로 갔어? 장기로 가지. 장기.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다산 차가 많이 나는 곳이 고성이지 지금 보시면 이쪽.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유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수호제라는 이름은 큰형님이 자신의 집에다가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에 이 이름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가운데 나보다 더 절실한 것이 없다. 그러니 굳이 지키지 않더라도 어디로 가겠는가? 이상한 일입니다. 나를 지키는 집이라 이상하네 라고 이름을 생각했었다는 거죠. 내가 장기로 귀향온 뒤에 혼자 지내며 잘 생각해보다가 하루는 갑자기 이 의문점에 대해서 해답을 얻게 되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이렇게 말하였다.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내 밭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집도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정원에 여러 꽃나무와 과일나무를 뽑아갈 자가 있는가? 그 뿌리는 땅속에 잎이 막혀있고 내 책을 훔쳐갈 자가 있느냐? 성현의 경전이 세상에 퍼져 물이나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내 옷이나 양식을 훔쳐서 나를 공색하게 하겠는가? 천하에 있는 모든 질이 내가 입으로 주며 천하에 있는 곡식이 모두 내가 먹을 양식이다. 도둑이 비록 훔쳐간데 한두 개에 지나지 않을 테니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없앨 수 없으니 그런 천하 만물 모든 것 지킬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서 이제 지킬 게 나뿐이 없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문답법으로 이렇게 열거를 했지. 근데 오직 나라는 것만은 잘 달아나서 드나드는 데 일정한 법칙이 없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다가도, 그러니까 나 스스로는 나는 이제 잘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잠시 살피지 않으면 어디든지 못 가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깨면 떠나가고 이익을 쫓아가버리고 위협과 재앙으로 겁을 주면 도망가버리고 마음을 울린 아름다운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며 눈썹이 새까맣고 이가 하얀 미래 요염스러운 모습만 봐도 떠나간다. 한 번 가면 돌아올 줄 몰라서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그러니 천하에 나보다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없다. 어찌 실과 끈으로 매고 빗장과 잠글새로 잠가서 노래 붙게 지키지 않아. 나는 라고 하면서 이제 나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던 자다. 나를 잃어버려서 유배가게 됐다는 거지. 어렸을 때에는 과거가 좋게 보여서 10년 동안 과거의 공부에 빠져들어서 그러면서 이제 나를 잃어버렸고 그러다가 결국 처지가 바뀌어서 조정에 나아가 검은 사모관대에 비단 노포를 입고 12년 동안이나 미친듯이 대나에서 커다란 길을 뛰어다녔다. 벼슬살이라면서도 나를 잊어버린 거지. 그러다가 또 처지가 바뀌어서 한강을 건너고 세제를 넘게 되어서 유배를 오게 된 거지. 친척과 선영을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에 대나무 숲에 달려와서 멈추게 되었다. 바닷가에서 유배를 하게 된 거지. 원래 정약용 생가는 어디야?
저기 양술이 있는 데지. 지금의 남양주, 양평주. 이때는 나도 땀이 흐르고 두려워서 숨도 쉬지 못하면서 나의 발뒤꿈치를 따라 이곳에 오게 되었다. 나를 잃어버려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지. 내가 나에게 물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느냐?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끌려왔느냐? 아니면 바다 귀신이 불러서 왔느냐? 내 가정이나 고향이 모두 초천에 있는데. 초천, 정약용의 고향이지. 당시에는 광주였어. 경기도 광주. 지금 이제 남양주. 왜 그 봄바닥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끝내 멍하니 움직이며 들을 줄을 몰랐지. 그 얼굴빛을 보니 마치 얽매인 곳이 있어가지고 귀양 온 거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결국 붙잡아 이곳 유배지 장기에 머물렀지. 이때 둘째 형님인 좌랑공도 나를 잃고 남의 집안 이제 흑산도로 들어갔지. 역시 나를 붙잡아 그곳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둘 다 유배를 갔는데 첫째 형님만 유배 안 갔다는 거지. 오직 나의 큰형님만이 나를 잊지 않고 편안히 단정하게 수호지에 앉아 계시니 본디부터 지키는 것이 있어서 나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큰형님은 처음부터 나를 지키려고 해서 나를 잃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지. 큰형님은 이제 겸손하게 수호제라고 이름 붙인 것에 대해서 아버님께서 내게 태현이라는 달을 주셔서 나는 오로지 나의 태현을 지키려고 했다네. 그래서 내 집에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지만 이는 핑계대는 말씀이 있고 맹자가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가? 몸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크다 라고 한 그 성인의 말씀을 지킨 게 큰형님이라는 거지. 이 말씀이 진실하다. 내가 스스로 말한 내용을 써서 큰형님께 보이고 수호제의 기로 삼는다. 수호제에 대한 기문으로 삼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나를 지키는 내용. 오케이.